자, 베른슈타인 다섯 번째. 자, 그래서 1891년이 되면 이 에어프루트 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에어프루트라는 곳에서, 독일의 에어프루트라는 곳에서 이 소위 3인당의 어떤 모임에서 이제 당의 강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때 에어프루트 강령에서 당 강령은 사실은 카우츠키가 이 당 대표였고, 그래서 로자와 베른슈타인이 둘이 싸우던 걸 카우츠키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결국은 약간 그 막시즘 쪽으로 가요. 느낌은 베른슈타인의 어떤 수정주의 논쟁은 약간 그야말로 채택이 안 돼요. 특히 이제 그렇지만 또 뭐냐면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독일 그 보수 정권에서 이 연정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노동당 장관 줄 테니까 와라 했을 때도 그것도 28대 28로 동수로 부결이 돼요. 그래서 뭐 안 가요. 그러니까 연정이 무산돼 안 돼요. 그러나 이 논쟁을 통해서 28대 28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시즘에 대한 그 힘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은 사실은 베른스타인의 수정주의 노선이 패배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3인당의 노선은 지난 그러니까 1891년부터 1910년대까지 10년에서 15년 사이는 전부 베른슈타인류의 노선으로 당이 점점 변해가요. 예를 들면 보통선거, 직접선거 가고 지방자치 실현하고 언론결사 자유 실현하고 무상의료 실현하고 뭐 누진세나 재산세 도입해서 부의 불평등을 수정하고 노동 결사권 만들어내죠. 이게 그 1891년 이후에 독일 3인당의 기본적인 강령이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사회 당대 이제 그 소위 독일의 그 정치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냐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 이후에 1919년 지난 다음에 1930년대에 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히틀러 등장 이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 등장 이전에 독일 3인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노동자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소위 베른슈타인이 요구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노동자 복지, 언론 자유, 결사 집회 자유 이런 거. 이때부터 이제 수정주의가 사회주의 좌파 정권의 득세가 된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는 이제 거의 힘을 발휘를 못하고, 그다음에 칼 카우츠키류의 어떤 중도작, 그러니까 소위 야권 사회주의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련 같이 정권을 잡는 거는 혁명적인 정권을 통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고, 그러나 베른슈타인 같이 의회주의 이것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칼 카우츠키류의 사회주의 노선을 야권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삼인주의가 왜 실패했냐는 겁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소위 베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이 낙관이 너무 지나친 낙관이 아니었냐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왜 중산층들이 노동자주의나 유대인에게 표를 안 던지? 유대인에게 결국 잘돈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들이고. 근데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 그러니까 소위 희생양으로 유대인 핍박하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무슨 전쟁하자니까 동조하고. 사실은 2차 대전 났을 때 독일 3인당은 뭐라 그랬어요? 그 부르주아들 간의 전쟁 아니냐? 독일 부르주아와 영국, 프랑스 부르주아가 전쟁하는데 왜 독일의 노동자들이 나서서 그 전쟁을 하냐? 하지 말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노동장 장수들하고 모여서 전쟁 안 하기로 합의했었어요. 그게 국제 노동자 연맹의 기본적인 발상이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노동자나 뭐 하층 계급이 촉대 메고 와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노동자 싸주기 서로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수정주의의 낙관론의 한계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어요. 심각한 비판이에요. 그러다가 1951년이 되면 이제 소위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수정주의가 이 3인당의 공식적인 노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 강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3인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인정한다. 사적 소유권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989년에 베를린 신강령에서 보면 환경 문제나 여성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소위 탈물질적 가치라고 하는데 3인주의는 이런 바로 환경 문제나 여성 문제 같은 것을 인정한다. 이게 소위 1989년 베를린 신강령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다가 1999년에 보면 파리 공동선언을 통해서 제3의 길을 새로운 3인주의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에서는 슈레더, 영국에서는 블레어,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조스팽 이런 거. 이게 이제 소위 독일을 중심으로 한 3인주의의 정당의 어떤 강령의 그 큰 역사적인 흐름인데, 여하튼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 그다음 1890년대 수정주의 논쟁, 그다음에 1951년에 이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 요런 정도의 연도와 그 선언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인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해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회 오늘날 21세기를 거치면서 뭐 조금 더 급한 면이 있지만 1990년대 이후에 한국이나 전 세계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과연 이 3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게 이제 남은 과제예요. 다시 역사를 보면 1930년대 거의 유럽에서의 대부분의 좌파 정당, 다시 말하면 이때 좌파 정당은 3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3인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고 1978년대 80년대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그 정권을 유지, 한 4, 50년간을 굉장히 자본과 노동의 이 타협이 일어나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영국에서는 대처가, 미국에서는 클린턴, 이거 영화배우 이름 뭐죠? 레이건이 나타나서 그런 3인주의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2008년에 그 소위 뭐라고 그래? 2008년에 그 소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다시 그러면 3인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자유주의는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논쟁에 지금 뭐 거의 20년, 25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아직 그 논쟁에서 이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냐, 중국식 자본주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식 자본주의란 말도 한 10년 전에 꽤 인기 있다가 요즘 중국이 하는 짓이 너무 이상하니까 요즘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이 3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이 3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국유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이 국유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대량 실업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좀 실패한 거 아니야. 이게 가장 큰 비판의 한 이 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 문제, 이거는 이 1890년대에 베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런 시대의 경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 일국에서 어떤 국가 경제 단위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글로벌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기 자본에 대해서 과연 3인주의 정책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거 전혀 3인주의 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투기 자본을 국가가 어떻게 막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3인주의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가의 뭐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를 해결 못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3인주의라고 하는 건 노자 간의 관계, 임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이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이지만 오늘날의 시장은 1890년대 시장하고는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국제적인 투기 금융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인주의 20세기 3인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영국식의 3인주의가 있고 이 스웨덴의 3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스웨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 영국식은 주로 엘리트주의고 관료주의적인 전통이 강하고 스웨덴은 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어떤 참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게 가장 큰 그 특징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경영 참여형 스웨덴으로 갈 건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관료형 복지 정책, 영국적인 형태가 많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 국가를 앞두고 과연 어떤 식으로 3인주의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깊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노동당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큰 문제가 뭐냐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통일되지 않아.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는 좀 있지만 이 산별 노조가 없단 말이에요. 산별 노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권에 있다. 그럼 다른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종금사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합친 거예요. 금융노조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금속노조 그러면 나는 기아자동차의 노동자고 쟤는 무슨 삼천리 자전거의 노동자 이런 걸 다 합쳐서 노조를 만들어내면 그 소위 산업별 조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산별 노조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허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조직이 안 돼 있죠. 우리는 다 기업 단위별 노조만 돼 있어요. 나는 뭐 국민은행 지부야. 나는 그냥 현대자동차 노조야.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임금 투쟁하니까 다른 쌍용이나 이런 데서 임금 투쟁을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거나 뭐 그쪽과 영향을 갖고 뭐 이러지 않단 말이야. 난 내 돈만 많이 받으면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권력이 생겼을 때 파괴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별 노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자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기력한가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이 봐. 일본이 그 기업별 노조로 노조 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1920년대부터 한 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70년대 이후로 일본도 노동 운동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 노동 운동이 약화되는 이유가 가장 그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반세계화 운동이나 대중투쟁에서 과연 이 노동 운동이 어떤 식의 그 정책적인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우리나라의 3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 운동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그 정도 해서 베른슈타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